아니,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게요.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역시 대박이야. 맞아, 이래서 한국을 못 떠나는 거야. 헬조선. 한때 이 단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듯 떠돌았습니다. SNS를 열면, 뉴스를 켜면 어디서든 들려오던 자조적인 표현이었죠. 높은 집값, 치열한 경쟁, 끝없는 야근.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을 그렇게 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떠나온 외국인들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들려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눌러 살고 싶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런던에서 온 제임스는 3년 계약으로 한국에 왔다가 7년째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단기 어학연수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마이클은 유튜브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려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사로잡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한국의 6가지 놀라운 매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나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치안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고요? 밤 11시에 혼자 걷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28살 안나의 말입니다. 그녀는 베를린에서 저녁 9시만 넘어도 혼자 걷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는 자정이 넘어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6명 수준입니다. 미국이 6.3명, 영국이 1.2명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안전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잠깐 화장실을 가는 대학생, 카페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직장인,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지갑.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파리나 뉴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소매치기의 성지로 악명 높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갑은 절대 뒷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로마의 트레비 분수 근처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지갑을 잃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저녁 10시. 형광등은 밝게 빛나고 바닥은 깨끗하며 CCTV는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소매치기범이 인파틈에서 지갑을 꺼내 슬금슬금 역에서 내리려 한다면 매의 눈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경찰관들이 이미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라며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말이죠. 공공장소 성추행범은 어떨까요?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방팔방에서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뉴스만 봐도 흉흉한 사건이 매일 터지는데 한국이 안전하다고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흉흉한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라면 사망자가 2자릿수를 넘거나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지 않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하루 평균 17명이 살해당합니다. 멕시코 일부 도시에서는 갱단 총격전이 일상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단순 강도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편의점 강도 사건만 일어나도 전국 뉴스에 보도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치안 수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여성이 밤 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별 지장이 없는 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스스로 등하교를 하는 나라. 여고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가도 부모가 치안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우리 여동생은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제 한국인 친구 여동생이 12살인데 학원 끝나고 밤 10시에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종교 분쟁, 인종 분쟁, 지역 분쟁,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폭력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테러라고 부를 만한 사건은 개국 이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구권 선진국들도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찰들이 한국의 치안 기술을 배우러 연수를 옵니다. 검사들이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합니다.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조차
한국의 CCTV 시스템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나가면 새벽 3시, 4시까지 운영하는 식당과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은 말할 것도 없고 노래방, PC방, 찜질방까지 밤새 문을 엽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맨해튼 한복판이라도 밤 11시가 넘으면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섭거든요. 서울 강남은 새벽 2시에도 가족 단위로 거리를 걷더라고요. 이게 진짜 잠들지 않는 도시죠. 모든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거리에는 순찰차가 규칙적으로 돌아다닙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거리를 비춥니다. 편의점 직원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문화가 발달하면서도 치안이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영국 런던의 소호거리는 밤 문화로 유명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의 싸움과 소매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태국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24시간 활기차지만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만연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는 낮에도 소매치기 천국입니다. 인도에서 온 라제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뭄바이에서는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핸드폰을 낚아채가는 일이 흔하거든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카페에서 맥북을 펼쳐놓고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처음엔 저 사람 미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한 치안을 가진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극찬하는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요? 안전함을 넘어서 그들을 한국에 붙잡아두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두 번째 이유, 혹시 예상하셨나요? 바로 벌레입니다. 네, 벌레요? 네, 맞습니다. 벌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벌레가 적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프랑스 파리에서 온 30대 소피아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놀란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파리 아파트에서는 매일 밤 전쟁이었어요. 베드버그와의 전쟁이요. 베드버그, 즉 빈대. 이 작은 흡혈벌레는 현재 유럽과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뉴욕 호텔에서 접수된 베드버그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리는 어떨까요? 2023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베드버그 문제였습니다. 지하철 좌석, 영화관, 심지어 5성급 호텔에서도 발견되는 이 벌레 때문에 파리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죠. 베드버그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가려움증은 물론이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합니다. 잠을 자다가 물려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베드버그는 매트리스 틈, 벽 틈새, 전기 콘센트 안쪽까지 숨어듭니다. 일반 살충제로는 죽지 않습니다.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죠. 미국에서는 베드버그 때문에 집을 버리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호텔에 체크인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베드시트를 들춰보는 거예요. 매트리스에 검은 전베드버그 배설물이 있는지 확인하죠.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한국은 왜 베드버그가 적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 깨끗한 주거 환경, 그리고 온돌 문화까지. 온돌의 높은 온도는 베드버그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청결 습관과 주기적인 청소 문화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벌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을 가보셨나요? 베트남에서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상개미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2년간 생활한 한국인 김민수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미인 줄 알았어요. 발에 물렸는데 좀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물린 부위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화상개미에 물린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죠. 화상개미는 독을 가진 개미입니다.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화상개미라는 이름이 붙었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은 이 때문에 특별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절대 창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불빛에 벌레가 모여들기 때문이죠. 문틀과 창문틀에는 항상 살충제를 발라둡니다. 집안에서 개미를 발견하면 즉시 살충제를 뿌리고 개미 행렬을 따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찾아 막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의무에는 서울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밤에 창문을 열고 자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그랬다가는 다음날 집안이 벌레 천지가 되거든요.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는 거대한 거미의 천국입니다. 시드니에서는 집안에 손바닥만 한 헌츠맨 스파이더가 나타나는 게 일상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깔때기 그물거미도 자주 목격됩니다.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 제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드니 집에서는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벽에 거대한 거미를 발견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6개월 동안 살면서 거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요. 인도에서는 모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이 사망합니다. 한국도 여름에 모기가 있지 않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온 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뭄바이에서는 모기장 없이는 절대 잠을 잘 수 없어요. 선풍기를 최대로 틀어놔도 모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울에서는 여름에 창문을 열어놔도 모기가 한두 마리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댕기열로 매년 수천 명이 입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벌레가 적을까요? 첫째,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입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가 많은 벌레들의 개체 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둘째, 철저한 방역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기적인 방역, 하수도 관리,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셋째, 깨끗한 주거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택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벌레가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높은 위생의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주기적인 청소, 환기 습관 등이 벌레 서식을 억제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마이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여름마다 개미, 거미, 모기와 전쟁을 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죠. 이게 얼마나 큰 삶의 질 차이를 만드는지 살아봐야 알아요. 벌레 걱정 없이 잠을 청할 수 있는 나라. 창문을 열어도 전등을 켜도 음식을 두고 가도 별 걱정이 없는 나라.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매트리스를 뒤집어 볼 필요가 없는 나라.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치안도 좋고 벌레도 적은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 세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이유를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이유. 바로 사람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닳고 한국어도 못하고 정말 막막했죠. 영국에서 온 27살 에밀리의 이야기입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던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영어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영어를 거의 못하셨어요. 근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번역 앱을 쓰시고 결국 제가 가야 할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20분이나 걸렸는데 말이에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그냥 지나쳐 가거든요. 한국인들의 친절함.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한국 특유의 정서죠. 독일 베를린에서 온 32살 마르쿠스는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팠을 때였어요.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집에 누워 있었죠. 한국인 친구한테 아프다고 말했더니 1시간 뒤에 집 앞에 나타났어요. 죽, 과일, 약을 사들고요. 저는 그 친구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학원에서 몇 번 본 정도였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아프면 빨리 나으라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예요. 한국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길거리에서도 이런 친절은 계속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24살 유학생 사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대에서 길을 물었는데 그분이 제가 가는 방향이 아닌데도 500m나 같이 걸어가면서 찾아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정확히 설명은 해주지만 같이 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안투아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두고 내렸어요. 1시간 뒤에 깨달았죠. 완전히 포기했어요. 파리였으면 진작 도난당했을 테니까요. 근데 영무원실에 가봤더니 누군가 주워서 가져다 놨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게에서의 서비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제니퍼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까지 친절해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의무적인 건가 했는데 진심이 느껴져요. 식당은 어떨까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데이비드는 한국 식당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반찬이 계속 나와요. 물도 계속 채워주고 휴지도 넉넉하게 주고 밴쿠버에서는 물 한 잔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 식당이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반찬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리필을 요청하는 게 민망했어요. 이게 무료라고? 진짜? 했죠. 근데 사장님이 오히려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의 친절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섭니다. 태국 방콕에서 온 29살 파타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겨울에 길을 걷다가 너무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태국은 추운 겨울이 없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서 제 목에 둘러주셨어요. 영어도 태국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전해졌죠.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콕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친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더 따뜻하고 가족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 카를로스는 이정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밥을 사줘요. 우리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인사처럼 쓰이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도 따뜻하지만 한국은 뭔가 더 적극적이에요. 먼저 다가와서 챙겨주는 느낌? 그리고 이런 문화는 직장에서도 이어집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제이크는 한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상사가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더라고요. 퇴근 후에는 회식에 데려가셔서 힘들지. 처음이니까 괜찮아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호주 직장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면은 보기 힘들거든요. 물론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식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동료애와 팀워크는 정말 특별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정은 계속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리웨이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한 통을 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외국인인데도요. 며칠 뒤에는 다른 이웃이 과일을 나눠주셨고 중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온 아르주는 더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한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줬죠.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은행 업무도 같이 가주고 심지어 병원에 아플 때 같이 가줬어요. 인도에서는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친구가 되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이게 제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물론 오해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무표정한 경우도 많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페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길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아니니까요. 브라질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밝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6개월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표면적이지 않아요. 진짜 필요할 때 나타나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아팠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는 문화. 이것이 한국의 정문화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응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하지?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도와주고 있죠. 이런 문화 덕분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낍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나타샤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고향보다 더 편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니까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메흐메트는 한국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여기 머물게 했어요. 치안도 좋고 편리하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어도 사람이 차갑다면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따뜻함이 외국인들을 한국에 묶어두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안전한 나라. 깨끗한 환경. 그런데 외국인들이 극찬하는 한국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이유.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런던에서 지하철 한 번 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약 7,000원이에요. 서울은 1,500원이죠. 영국 런던에서 온 34살 올리버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출퇴근할 때 한 달 교통비가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6만 원이면 충분해요. 5분의 1 가격이죠. 하지만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사라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노선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요. 어떤 열차는 급행이고 어떤 건 완행이고 주말에는 노선이 바뀌고 게다가 자주 고장나서 대체 노선을 찾아야 하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충격받았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구글맵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하면 정확하게 도착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교통카드 시스템은 또 어떨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31살 클로에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 티켓과 버스 티켓이 따로예요. 환승도 제한적이고요.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다 되잖아요. 그것도 30분 내 환승하면 추가 요금도 안 내고요. 그녀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1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도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도 다 연결돼요. 요금 정산도 자동으로 되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일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본 도쿄에서 온 29살 유키는 흥미로운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도 대중교통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하철 회사가 여러 개예요. JR, 도쿄메트로, 도에이. 회사가 다르면 요금도 따로 내야 하고 환승도 복잡해요. 한국은 한 번 찍으면 끝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한국이 훨씬 저렴해요. 도쿄에서 출퇴근하면 한 달에 15만 원은 기본이에요. 서울은 그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하철 내부 환경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36살 슈테파는 서울 지하철에 처음 탔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져요. 지하철 안에서요. 베를린은 지하로 들어가면 신호가 끊기는 게 당연한데 서울은 지하 100m 아래에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지하철 안이 맞나 했어요. LTE가 이렇게 잘 터지다니. 냉난방 시스템은 또 어떨까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이사벨은 여름에 서울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드리드 지하철은 여름의 지옥이에요. 에어컨이 있긴 한데 거의 안 틀어요. 40도가 넘는 날에도요. 전기세 아끼려고요. 근데 서울은 항상 시원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좌석에 히터가 들어가는 지하철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럭셔리예요. 그리고 버스 시스템은 더욱 놀랍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28살 에밀리는 서울 버스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있어서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심지어 몇 정거장 전인지까지 나와요. 앱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그녀는 신기하다는 표로 말했습니다. 밴쿠버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정류장에 시간표가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실제로는 10분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기도 하죠. 서울은 1분 단위로 정확해요. 호주는 어떨까요? 시드니에서 온 32살 제이크는 한국의 심야버스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시드니는 밤 11시만 넘으면 대중교통이 거의 끊겨요. 택시를 타야 하는데 엄청 비싸죠. 서울은 심야버스가 새벽 2시, 3시까지 다녀요. 요금도 똑같고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남에서 술 마시고 새벽 1시에 집에 가는데 버스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방 도시는 어떨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리밍은 부산, 대구, 광주를 여행하면서 놀랐습니다. 서울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산도 대구도 광주도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빼고는 대중교통이 불편한데 한국은 어디를 가도 편해요. KTX와 고속버스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온 35살 라제시는 KTX를 타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인도 기차는 말하기도 싫어요. 지각은 기본이고 몇 시간씩 늦는 것도 흔해요. 화장실은 더럽고 좌석은 불편하고 KTX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흔들림도 없고 조용하고 깨끗해요. 게다가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에요.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에요. 델리에서 뭄바이는 16시간 걸려요. 거리는 비슷한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의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30살 카를로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안에 쇼핑몰이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브라질 버스 터미널은 위험해서 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해요. 그리고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메흐메트는
한국의 대중교통 앱에 놀랐습니다.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같은 앱으로 모든 게 해결돼요. 지하철, 버스, 택시 다 검색되고 실시간 위치도 보이고 요금까지 계산해줘요. 이스탄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전혀 못했는데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앱이 다 영어로 지원되거든요. 정류장 시설도 훌륭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26살 투에는 버스 정류장에 감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어요. 지붕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심지어 USB 충전기가 있는 곳도 있어요. 하노이는 그냥 표지판 하나 세워놓은 게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LA에서 온 37살 마이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LA는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대중교통이 있긴 한데 너무 불편해서 아무도 안 타요. 서울은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빠르고 편해요. 그는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강남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택시 타는 것보다 지하철이 더 빨랐어요. 러시아워 때는 특히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훌륭합니다. 독일에서 온 휠체어 사용자 클라우스는 서울 지하철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휠체어 경사로도 있고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베를린도 선진국이지만 오래된 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환승역의 효율성은 경이롭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29살 위리는 고속터미널역 환승에 놀랐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한 역에서 만나는데 환승이 너무 쉬워요. 표지판이 명확하고 동선도 효율적이에요. 싱가포르도 대중교통이 좋지만 한국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차 없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 있어도 비싸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렴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극찬하는 한국의 매력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될 5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것은 밤낮 없이 365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목이 마를 때도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도 과연 무엇일까요? 5번째 이유.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한강에 피자를 배달시킬 수 있다고요? 영국에서 온 26살 제임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영국에서는 집 주소로만 배달이 돼요. 공원에 배달?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는 한강공원 돗자리에 앉아 도착한 피자를 받아들고는 감격했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야외에 나만의 레스토랑을 차린 기분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한국의 배달 문화.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32살 제시카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에도 우버이츠, 도어대시 같은 배달 앱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은 배달비가 5에서 10달러예요. 약 7,000원에서 13,000원이죠. 게다가 팁도 줘야 해요. 한국은 배달비가 무료이거나 3,000원 정도예요. 그것도 팁 없이요. 하지만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29살 안투아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배달 시간이 보통 1시간이에요. 때로는 2시간도 기다려야 하죠. 서울은 30분이면 와요. 심지어 앱에서 배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미래예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배달원분이 지금 어디쯤 오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파리에서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배달되는 장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34살 에밀리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남산에서 등산하다가 배가 고팠어요. 친구가 배달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산에서 배달이 돼? 했죠.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됐어요. 등산로 중간 쉼터에 치킨이 배달됐어요. 배달원분이 산을 올라오신 거죠.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해변에서도 공원에서도 심지어 차 안에서도. 호주 시드니에서 온 제이크는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 파티를 했어요. 치킨도 배달되고 맥주도 배달되고 심지어 과일까지 배달됐어요. 시드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배달원분이 우리가 앉아있는 정확한 위치를 전화로 물어보시고 5분 후에 찾아오셨어요. 수백 명이 있는 한강공원에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몰라요. 유튜버 영국 남자의 한 에피소드는
이 문화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영국인 신부들이 한강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는 장면. 그들의 반응은 경이로웠습니다. 이건 마치 야외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에 살고 있네요. 그런데 장소만큼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달되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31살 슈테파는 한국 배달 앱을 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배달 가능한 건 피자, 버거, 케밥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치킨, 피자, 햄버거, 카페, 디저트. 끝이 없어요. 심지어 빙수도 배달되고 팝콘도 배달되고 아이스크림도 배달돼요. 그렇습니다. 빙수가 배달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 27살 카를로스는 여름날 빙수를 배달시키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빙수요? 얼음이 녹지 않나요? 근데 배달됐어요. 완벽한 상태로요.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까지 넣어서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이스크림도 배달 안 돼요. 녹는다고요. 한국은 기술이 다른 것 같아요. 커피와 디저트 배달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28살 사쿠라는 한국의 카페 배달 문화에 놀랐습니다. 일본도 배달 문화가 있지만 커피 배달은 흔하지 않아요. 한국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카페도 다 배달되더라고요. 그녀는 신기하다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영화 보면서 카페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케이크도 같이 시키고요. 너무 편해요. 심지어 편의점 물건도 배달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30살 리웨이는 쿠팡이츠로 편의점 배달을 시켜보고 놀랐습니다. 새벽 2시에 컵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편의점이 1층에 있었지만 나가기 귀찮았죠. 그래서 쿠팡이츠로 시켰어요. 10분 만에 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편의점 물건을 배달.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리고 배달 앱의 기능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미국 LA에서 온 35살 마이클은 배달의 민족 앱에 감탄했습니다. 리뷰가 엄청 많아요. 사진도 많고 별점도 있고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미국 앱들은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재주문 기능도 있고 찜 기능도 있고 쿠폰도 많고 완전히 게임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배달 문화가 만든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온 33살 프리아는 한국의 1인 가구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요리를 안 하면 매일 밖에서 사 먹어야 해요. 근데 한국은 배달이 너무 잘 돼서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1인 가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배달도 가능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26살 응우에는 새벽 배달에 놀랐습니다. 하노이에서는 밤 10시 넘으면 배달이 안 돼요. 한국은 새벽 3시에도 치킨을 시킬 수 있어요.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가게도 많고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야근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배달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외국에서는 주로 피자, 치킨,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29살 올리버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영국에서 배달 가능한 건 피자헛, KFC, 중국집 정도예요. 한국은 한식, 돈가스, 회, 족발, 보쌈, 찜닭, 찌개 뭐든지 다 돼요. 그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죽도 배달돼요. 몸이 안 좋을 때 죽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영국에서는 아플 때 그냥 굶어야 해요. 프랜차이즈만이 아닙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메우메트는 동네 맛집도 배달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스탄불은 대형 체인점만 배달이 돼요. 한국은 작은 동네 식당도 다 배달의 민족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포장 용기의 퀄리티도 높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31살 페드로는 배달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배달 음식이 흐트러져서 와요. 한국은 용기가 튼튼하고 국물도 안 새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 정도로 포장이 깔끔해요. 배달 추적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30살 위리는 실시간 추적 기능에 놀랐습니다. 배달원분이 어디쯤 오는지 몇 분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도 선진국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녀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배달원분의 위치가 GPS로 표시돼요.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한국 배달원들의 프로페셔널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34살 알렉세이는 배달원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모스크바 배달원들은 그냥 문 앞에 던져놓고 가요. 한국 배달원분들은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음식도 조심스럽게 건네주세요. 물론 한국인들도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라탕도 월남쌈도 샐러드도 샌드위치도 배달됩니다. 심지어 와인과 안주 세트, 홈파티 세트, 케이터링까지 고급 일식도 배달되고
프렌치 요리도 배달됩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배달 공화국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달됩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공원에서도 강에서도 산에서도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외국인들은 이것을 편리함의 극치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온 28살 제니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극찬하는 한국의 마지막 매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것은 한국인들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 24시간 운영되는 곳,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답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6번째 이유,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온 33살 브라이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홍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그는 한국인 친구가 대리운전 앱을 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요? 내 차를요? 5분 후 대리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차 조수석에 앉아 집까지 편안하게 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이에요. 시카고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리운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30살 에밀리는 한국의 대리운전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 술을 마시면 3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걷거나 차는 다음날 찾으러 가야 하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두고 갔어요. 다음날 찾으러 갔더니 주차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150파운드. 약 25만 원이었어요. 한국은 10,000원 정도면 대리기사가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대리운전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온 35살 제이크는 대리운전의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술 마신 날 차를 두고 가면 정말 골치 아파요. 다음날 다시 가야 하는데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걸리죠.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돼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앱으로 클릭 한 번이면 5에서 10분 안에 대리기사님이 와요.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고 편해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24시간 운영되는 한국의 밤 문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31살 마르쿠스는 한국의 밤 문화에 놀랐습니다. 베를린도 클럽 문화가 발달했지만 보통 차를 가져가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죠. 한국은 차로 가서 술 마시고 대리로 집에 가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태원, 홍대, 강남. 한국의 밤은 외국인들로 가득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28살 소피는 한국의 밤 문화를 즐기며 대리운전을 경험했습니다. 파리는 밤 10시면 대부분 문 닫아요. 한국은 새벽 3시, 4시까지 술집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대리운전 덕분에 차로 편하게 다닐 수 있죠. 그녀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대리를 불러도 10분 안에 와요. 파리에서는 새벽에 택시 잡는 것도 힘든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건 신뢰 시스템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29살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 차 키를 준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밴쿠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대리기사님의 정보가 다 나와요. 이름, 사진, 차량 번호, 평점까지. 그리고 운행 경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투명하면 믿을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의 대리운전은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32살 카를로스는 대리운전을 20번 넘게 이용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대리기사님들이 프로페셔널했죠. 운전도 안전하게 하시고 친절하시고. 마드리드에서는 택시기사도 믿기 힘든데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27살 유키는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도쿄에도 대리운전이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20-30분 거리에 5만 원 정도 나와요. 한국은 같은 거리에 1-2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택시보다 저렴해요. 게다가 내 차로 집까지 가니까 훨씬 편하고요. 외국의 음주운전 문화와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입니다. 한국은 대리운전 덕분에 음주운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지 몰라요. 실제로 한국의 대리운전 문화는 음주운전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30살 위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처벌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적죠. 근데 한국은 처벌도 강하지만 대안도 완벽해요. 대리운전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프로페셔널함도 놀랍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31살 페드로는
대리기사님과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대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우산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조용히 운전하시면서 저는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 정신은 브라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온 29살 리웨이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대리 앱에 영어 지원이 돼요. 그리고 기사님들도 간단한 영어는 하시거나 번역 앱을 쓰세요. 한 번도 소통 문제로 불편한 적이 없어요. 물론 외국에도 대안은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33살 야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추운 겨울에는 힘들죠. 한국은 날씨 상관없이 편하게 대리로 집에 갈 수 있어요. 대리운전은 한국의 회식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도 방갈로르에서 온 35살 아르주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회식을 경험했습니다. 회식 후 상사님이 대리 불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는 회식 후 각자 알아서 집에 가야 하는데 한국은 대리로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국 경제에도 기여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28살 메흐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운전이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죠. 이건 경제적으로도 좋은 시스템이에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32살 이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대리비가 조금 비싸게 나올 때도 있어요. 심야에는 할증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리운전, 이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술을 마시고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차로 집까지 갈 수 있는 나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 26살 응우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는 자유로워요. 술을 마셔도 걱정이 없어요. 대리운전이라는 완벽한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6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한국의 6가지 매력.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여성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둘째, 벌레 걱정 없는 청결한 환경. 베드버그, 화상, 개미, 거대한 거미와 바퀴벌레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나라. 셋째, 친절하고 정 많은 한국인. 표면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으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 넷째,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어디든 갈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시스템. 다섯째, 무엇이든 배달되는 배달공화국. 한강에서도 산에서도 새벽에도 원하는 음식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의 극치. 여섯째, 세계 유일의 대리운전 문화. 술을 마셔도 내 차로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지하철을 타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밤늦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집에 가는 일상.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꿈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아직도 들리나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높은 집값, 치열한 경쟁, 야근 문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 한 누리꾼이 말했듯이 살기 편하고 다채로운 거 인정. 근데 그만큼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 열심히 일해야 함. 그리고 빨리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빠르게 적응해야 함. 똑똑하지 않으면 은근 살기 힘듦.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그 속도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자로서 저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지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런던에서 온 제임스는 3년 계약으로 왔다가 7년째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어학연수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마이클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영상으로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눌러 살고 싶어요. 한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밝게 빛나는 거리의 가로등, 깨끗한 지하철, 친절하게 인사하는 편의점 직원, 10분 후 도착할 배달 음식, 언제든 부를 수 있는 대리기사.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시스템이고 문화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천국처럼 보인다는 것.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삶이라는 것. 헬조선이 아닙니다. 이곳은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문제도 많지만 가능성도 무한한 나라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